경제 주파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미국 경제, 이걸 두고 정말 흥미로운 질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연 이대로 완만하게 둔화되는 연착륙의 길로 접어들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성장 공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죠.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의 핵심 근거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균형 잡힌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볼게요.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가 점차 둔화될 거라는 시각부터 살펴보죠. 사실 요즘 제 주변에서도 다들 경제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근거들이 꽤 탄탄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몇 년간 미국 경제를 거의 인공적으로 밀어올렸다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 두 개가 이제 멈춰섰다는 겁니다. 두 개의 엔진이라면 역시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막대한 정부 지원금 이거랑 관련된 거겠죠? 정확합니다. 첫 번째 엔진이 바로 그 전례 없던 현금 살포였어요. 정부가 사람들 주머니에 직접 돈을 꽂아주니까요. 네네. 미국인들이 이걸로 바로 소비를 했고 심지어 빚을 내서 더 썼죠. 이로 인해 쌓였던 초과저축이라는 연료가 이제 거의 소진된 겁니다. 아, 그 초과저축 한때 엄청난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 연준 문석을 보면 이미 작년 말에 대부분 바닥났고 특히 중산층 이하 가구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있습니다. 와, 그게 정말 체감이 되네요. 제 친구도 그때 지원금으로 생전 안 사던 명품을 샀는데 요즘은 점심값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바로 그런 거죠. 결국 그 공짜 돈 파티가 끝났다는 신호군요. 그럼 두 번째 엔진은 뭔가요? 바로 대규모 이민자 유입 효과입니다. 아, 이민자요? 네, 지난 몇 년간 기록적인 수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었거든요. 그렇죠. 당장 와서 집 구하고 차 사고 뭐라도 소비를 할 테니까요. 맞습니다. 수요 측면을 아주 강력하게 자극한 거죠. 하지만 이 효과 역시 정점을 지나서 점차 완화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지난 몇 년간의 이례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두 개의 큰 동력이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다.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경제의 발목을 잡을 새로운 요인까지 등장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기존 동력은 사라지는데 새로운 제동장치가 걸릴 수 있다는 건데요. 제동장치요?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만약 2025년에 새로운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보통 이런 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세 부과 자체는 2025년에 해도 그 진짜 충격파가 기업 실적이나 소비 심리 같은 실물 경제에 오는 건 2026년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원가가 바로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죠. 그럼 기업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이익, 즉 마진을 줄이거나요. 어느 쪽이든 부담이겠네요. 부담이죠. 특히 마진이 줄어들면 기업은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심하면 고용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성장 동력은 꺼지고 미래의 발목을 잡을 관세라는 족쇄가 더해지니까 경제가 완만하게 둔화될 거라는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이하로 예측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둔화 시나리오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정반대로 2026년부터 새로운 성장 사이클이 시작될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기존 엔진이 꺼졌다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엔진이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다는 건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로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과거처럼 남아있는 돈, 즉 정부가 풀어준 돈을 쓰는 시대가 아니고요.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죠. 새로운 돈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핵심은 유동성의 성격 변화입니다. 유동성의 성격이 바뀐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의 유동성은 정부가 찍어서 가게에 직접 꽂아준 돈, 그러니까 초과저축이 시장을 맴도는 거였어요. 이건 한번 쓰고 나면 사라지는 돈이죠. 그렇죠. 소비하면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유동성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신용 창출을 통해 공급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신용 창출이요? 쉽게 말해서 A라는 기업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은행에서 1조 원을 빌리는 순간 시중에 없던 1조 원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아, 대출을 통해서요? 그렇죠. 이 돈이 건설업체로, 다시 건설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그들이 가는 식당 주인에게로 카져나가면서 경제 전체를 돌리는 거죠. 이건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에서 비롯된 돈이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기업들이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달린 거네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나요? 보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생산시설 여기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거든요. 네네. 이 투자가 드디어 생산성 향상이라는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날 시점이 임박했다. 이 기대감이 바로 새로운 성장론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닐까요? 닷컴 버블 때도 신경제니 뭐니 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는 엄청 낮지만 결국 거품 붕괴로 이어졌잖아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엔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혁신 사이클에서 막대한 자본 투자가 실제 생산성 급증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한 시차, 즉 타임렉이 존재했습니다. 시차요? 네, 닷컴 버블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당시에는 미래의 가능성에만 투자했다면 지금은 실제 돈을 버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비스는 이미 기업들에게 실제 매출과 이익을 안겨주고 있잖아요. 아, 그게 다르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을 바로 그 시차가 끝나고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투자가 생산성 폭발로 이어지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투자해도 좋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분화와 성견의 논리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데 이 모든 변수를 조율해야 하는 연방준비제도, 지금 연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경제가 좋으면 연준은 긴축하고 그러면 자산시장은 힘들어진다. 이게 우리가 알던 상식이었는데요. 이 공식이 2026년에는 깨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2026년 전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죠. 과연 연준이 과거처럼 독립적으로 오직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행동할 수 있을까? 아, 정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인가요?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서요. 사실상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협조요? 지금 미국 정부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을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와, 그렇게나 높은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긴축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성장을 해서 분모인 GDP 자체를 키워버리면 분자인 부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빚이 100억인데 연봉이 1억일 때랑 빚은 그대로인데 연봉이 2억으로 늘었을 때의 차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연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건 실물 경제가 좋아져도 연준이 섣불리 기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만약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려버리면 기업들 투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성장 드라이브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고 정비 입장에서도 국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정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금융 억압이요. 단어만 들으면 좀 무서운데요. 하하, 그렇죠.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는데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이때 연준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장기 국채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억누르는 걸 의미합니다. 시장 논리로는 올라가야 할 금리를 정책적인 힘으로 누르는 거죠. 와, 이것이 현실을 된다면 정말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겠네요. 기업들의 이익은 계속 늘어나는데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제한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잠깐, 아까부터 금리 상승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멀티풀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아주 정확합니다. 여기서 멀티플이라는 건 주가가 기업 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격표 같은 겁니다. PER이 대표적이죠. 네네.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이 멀티플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전한 예금 금리가 높아지니까 굳이 위험을 감소하고 비싼 값의 주식을 살 이유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금융 억압으로 금리 상승이 억제된다면 기업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식의 가격표, 즉 멀티플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함께 상승하는 이례적인 강세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6년에 나타나는 시장의 변동성은 구조적인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겁니다. 와,
들어보면 둔화의 논리도 성장의 논리도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초과 저축이 소진되고 관세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고 네. 기업들의 AI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도 합리적이고요. 이 상반된 전망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둘 다 맞는 말 같은데 말이죠. 사실 그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둘 다요? 네. 단 언제 일어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그 열쇠는 바로 앞서 잠시 언급했던 시차, 즉 타임렉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시차. 네.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 인하 같은 정책의 효과가 모든 경제 영역에 똑같은 속도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정책이라는 돌을 연못에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위치마다 다르다는 거군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 속도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장 빠른 곳, 중간 속도인 곳, 그리고 가장 느린 곳이 있죠. 첫 번째, 가장 빠른 단계는 역시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이겠군요. 기대감만으로도 움직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본시장은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즉각적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반응합니다.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시장은 환호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오르죠. 네,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일까요? 주식처럼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시장은 유동성이 실제로 풀리는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돈이 시장에 흘러들어와야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으니까요. 중간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느린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제, 즉 고용이나 물가 같은 지표들이겠군요. 아, 그렇네요.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요. 팬데믹 때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을 때 주식시장은 거의 즉시 폭등했습니다. 네, V자 반등이었죠. 그렇죠. 가장 빠른 1단계 반응이었습니다. 그 다음 풀린 유동성으로 2021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이게 2단계 반응입니다. 네. 하지만 그 풀린 돈이 실물 경제에 완전히 스며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건 2022년 중반이었습니다. 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났네요. 네, 가장 느린 3단계 반응까지는 그 정도의 시차가 있었던 겁니다. 아, 그 시차의 개념을 2026년에 적용해 본다면 정말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네요. 만약 기업들의 신용 창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026년 초중반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러면 가장 빠른 자본시장은 그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2026년 내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겠군요. 하지만 실물 경제 지표는 여전히 과거의 둔화 요인 때문에 부진하게 보일 수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26년 초반에는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식시장만 왜 오르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시차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1년 이상 앞서서 미래의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 우리가 체감하는 고용이나 성장률 같은 실물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그 이후 어쩌면 2027년에 가서야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 미국 경제는 그야말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과저축과 이민효과라는 과거의 동력은 힘을 잇는 가운데 기업 투자와 생산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동력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막대한 정부 부채 속에서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정책 효과가 영역별로 얼마나 다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군요. 맞습니다. 특히 오늘 대화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미국의 정책 반응 속도는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같은 독특한 금융구조 때문에 한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릅니다. 아, 그렇죠. 금리를 올려도 이미 30년 저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타격이 거의 없으니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시체가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각 나라의 경제 구조라는 땅에 스며드는 속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앞으로 세계 경제를 바라볼 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일까요? 아니면 같은 파도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진 해안에 각기 다른 속도와 모습으로 부딪히는 현상일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신다면 경제의 흐름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